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박종철입니다. 예.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요, 제가 이제 옷을 한 벌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예, 눈에 좀 잘 띄라고 이쁘게 하나 장만했는데,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옷이요. 예. 제 옷을 보신 소감을 하다 댓글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34,000원 주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쁘게 보이나요? 예. 윤강선 학우님 들어오셨네요. 방광일 학우님도 계시고요. 신주현 학우님, 문태희 학우님, 김성열 학우님. 아이고, 많이 오셨네요. 예, 예, 예. 방광일 학우님 손을 또 흔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민정 교수님은 우리 세종대학교 교수님께서 입장을 해주셨어요. 김민정 교수님께서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문태희 학우님, 방광일 학우님, 예. 김희인 교수님 또 여기 눈이 부신다 그러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우리 지금 공부할 내용이요. 2021년도에 이제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 사진이죠. 예, 제 휴대폰이 들고 있는데 우리 딸이 찍어준 겁니다. 제 선글라스에 보이는 저 모습이 우리 딸이 토끼 모자를 쓰고 이제 찍었는데요. 평소 제가 소망하는 게 이런 삶입니다. 그냥 놀고 싶습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보실 화면이요. 우리 요즘에 뉴스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지역 계속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한번 우리가 뭔가 느껴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요. 투기 과열 지구하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은요, 이제 주택법에 나옵니다. 그 주택법에서 구체적인 지정 대상 요건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뭐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은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둘 다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요 투기 과열 지구가 더 엄격해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투기가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보다 조금 더 약해요. 하여튼 여기서 현재 투기 과열 지구와 이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예. 아유 안진희님, 예, 아름답다 그러고 고경아님 화사하시다 그러고, 예, 사기가 막 진작이 되네요. 오남수님, 예, 화나기 좋다 그러고요. 신주연님 블링블링, 박상우님, 예, 감사합니다. 윤태희님, 예, 아유 다 이 멘트가 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이게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보시면요. 먼저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 부산이요.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 진구, 금정, 북구, 강서, 사상, 사하구 다 이번에 이제 다 들어갔죠. 작년 12월 달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도 7군데, 광주도 5군데나 들어갔습니다. 울산 2군데, 중구, 남구, 천안이 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전주가 들어갔습니다. 완산, 덕진구, 경기, 파주, 논산, 공주, 창원의 성산구부터 해서 좀 들어갔고,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이런 곳들이요.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다른 지역의 규제를 갖다 많이 묶다 보니까요, 풍선 효과 때문에요. 이쪽이 조금 이제 투기가 일어나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쪽에다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 창원죠, 의창구, 예. 그래서 이런 데가 들어갔고요. 조정 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이 나오죠. 인천 중구, 양주, 안성의 일부 읍면은 이제 조정 대상에서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빨간 데가 규제가 강한 겁니다. 투기 과열 지구들. 그다음에 주황색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 옷 색깔 같은 게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요, 웬만한 지역들 있죠.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들 일단 규제가 다 묶여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요것이 어떻게 또 이제 규제가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월 달부터 이제 시행된 게 재건축하고 안전 진단. 우리 재건축에서 이제 실거주 요건하고요. 안전 진단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안전 진단 우리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에서요. 안전 진단 그러면 딱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요.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 진단이 나옵니다. 재건축에서 안전 진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안전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안전 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 진단,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사업할 때 안전 진단,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재건축할 때요, 실거주 요건을 갖다 추가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근중님 들어오셨네요. 예, 안녕합니다. 예. 자, 우리 2021년부터 투기 과열 지구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요, 최초로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은요, 분양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지만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공고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뭐냐면 우리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보통 우리 인가 받고 나서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예,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은요, 120일 내에 분양 공고라는 걸 합니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여러분 중에서 분양 신청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양 신청 하십시오 하는 게 분양 공고예요. 다 분양 신청 하겠죠. 이제 분양 공고를 하고 나면 이제 분양 신청을 맞습니다. 예, 마감하죠. 그래서 분양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을 충족해야지만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공고일 이전에 빨리 실제 그 낡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자기가 만약에 전세를 놨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전세 세입자가 우리가 또 개정이 된 우리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나는 2년 더 살겠다 그러면요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2년 요 실거주는 합산 거주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돼요. 1년 살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또 1년 살고 합산 2년만 거주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이제 안전진단 관리 주체도 강화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요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보고서, 우리 안전진단 결과가 최하 등급이 나와야 돼요. 최하 등급은 뭐냐 그러면, 이 건물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제 안전진단 등급이 최하 등급이 나와야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안전진단 보고서를 갖다 허위 작성했을 때, 예,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예, 해왔는데 2021년 1월부터는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에는 중대한 허위로 작성한 것만 처벌했는데 이제 허위는 아니고 좀 부실해. 그러니까 이 부실하다는 의미가 참 그렇죠. 부실하지 않습니까? 예.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돼서 이게 허위냐 아니면 부실하게 한 거냐 그 경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것도 과태료로 부과되는 이런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재건축의 실거주 요건이 있죠. 요거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전에 하자 보수 의무화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1월 24일부터예요.
공동주택 사전 방문해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실제로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었다. 이제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꼽아 기다렸던 새 아파트 들어간 날이 왔는데 보통 입주하기 한두 달 전쯤에요. 시공사하고 조합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뭐 한 달 있으면 입주를 하시게 되는데 혹시 그 하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자가 있으면은요 거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평대 아파트 분양 대상자, 30평대, 40평대 이게 나눠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가면은요 아직 잔금을 납부 안 했죠. 분양 대금 중에 잔금을 납부 안 했기 때문에요 절대 그 키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 그 건설회사의 그 도우미, 시공사 도우미들이 있어요. 아줌마들인데 시공사 도우미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내가 분양 받아서 입주할 한 달 후에 내 입주할 바로 이제 잔금을 내고 입주할 그 아파트에 문을 따줍니다. 문을 따주고 요만한 이렇게 카드를 줘요. 그리고 요 카드를 가지고 몇 시간씩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하자 있는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재개발된 아파트에 제가 입주를 했을 때 그 카드를 들고 명색이 내가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인데 부동산의 하자를 다 찾아내야겠다 해가지고 샅샅이 한 3시간 정도요 샅샅이 다 찾았습니다. 근데 하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하자 있어야지만 내가 또 체면이 살 텐데 결국에 제가 딱 3개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입주한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하자 3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거기 신발장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긁힌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창문에 문 닫을 때 조금 안 닫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 수납함 있죠. 예, 그 부엌에 주방에 수납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첩 있지 않습니까? 경첩. 이 경첩을 갖다가 이제 끼워야 되는데 드릴을 갖다가 구멍을 잘못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짝을 띄고 다른 문짝 넣고 새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보기 싫으니까요. 구멍 잘못 뚫는 데를 갖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요.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써놨어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방송에 고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실제 입주했을 때요. 잔금 내고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다 고쳐져 있었죠. 근데 저는 괜찮았는데 옆에 동은요. 같은 레미안 아파트인데 옆에 동은요. 하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왜냐 그러면 각 동별로요. 마감 공사를 하는 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입주하는 아파트 그 동에 마감 작업을 하는 그 하도급 업체가 부실하면은요. 엄청난 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 있죠. 이때 사업 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사업 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되고요. 2일 이상 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2번 가는 게 아니라 2일 이상 한다면 보통 20평대, 30평대 이렇게 나눠서 오는 날짜를 항상 정합니다. 예. 조승희 님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는데요. 제 목소리 잘못됐나 본데요. 그렇죠? 예. 예. 해결이 됐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자, 1개월 전까지 사전 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이제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이 사업 주체가 바로 건설 회사죠. 사업 주체가 건설 회사.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그러고요.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 그럽니다. 사전 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요. 사전 방문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사용 검사.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받는다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사용 검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에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일반 하자 중에서 전유 부분, 자기 혼자 쓰는 부분이죠. 전유 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그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이 있죠. 뭐 주차장 이런 것들, 복도나 계단 같은 것은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권자한테 그것을 조치 현황을 다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 하자 보수 의무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우리 문보경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문보경님 이번에 이제 21학번으로 지원하셨죠. 예. 곧 이제 우리 정시 입학하실 텐데 먼저 들어와 주셨습니다. 예. 이도현 학우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조승희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조승희님. 예. 아까 그 소리 안 들린다 지금은 잘 들리고요. 예. 잘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자, 이제 하자 보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관리법이요, 이제 개정이 됐는데 4월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이 공동주택관리법은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예전에는 우리 그 주택법에 공동주택관리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독립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서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거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그 의장님 있잖아요. 회장님 되시면 엄청난 막강한 파워죠. 혹시나 입주자 대표회의 그 회장님 되시고 싶으시면요, 요 공동주택관리법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그 회장으로 이렇게 출마하실 때요, 몇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이렇게 몇 마디만 하시잖아요. 그 박수가 막 나옵니다. 아, 저분이 우리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박수가 막 나오고 전문 용어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은요, 거의 당선이 됩니다. 자, 이 공동주택관리법에는요, 경비원에 대한 요즘에 이제 갑질 행위가 있죠. 이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또 세 가지 또 주요한 내용이 있는데 4월 21일부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내역과 보증서 발급 기간의 하자 보수 보증금 지급 내역을요, 매년 국토부 장관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금 같은 거는요, 자, 우리 아파트를 지은 그 건설에서는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하자가 생길 때요, 예치된 돈으로 계속 하자를 갖다 보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 내역을 갖다가 이것을 국토부 장관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요. 그다음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겁니다. 예, 업무 넓혔고요.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의미를요, 이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등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승희님께서 이제 목소리 좋다 그랬는데요, 제가 원래는 더 좋았어요. 요즘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나빠졌는데 예전엔 더 좋았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 간섭을 갖다가 좀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하실 분들은요, 공동주택관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래서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 임대차 3법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죠.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이 전월세 신고제가요, 6월 달에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월세 신고제는요, 계약 30일 이내,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누군지, 보증금을 얼마하고 임대료는 얼마하고 임대 기간 이런 것들이 있죠.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내에 그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요, 100만 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일반인 신고를 거부할 때는요, 단독 신고도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 우리가 봐두셔야 될 게 이 오피스텔입니다. 자, 우리 오피스텔은요,
우리나라 법에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나갑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을 좀 남겨주세요. 오피스텔이 뭐다 하는 정의하는 조문.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 법조문은 어느 법에 나올까요? 답변을 좀 남겨주시고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한테는요, 개강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나 뵙게 되면은요,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예. 자, 오피스텔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 조문. 오피스텔이 뭐다 하는 정의하는 법조문은 어느 법에 나올까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맞춰주시죠. 맞출 수 있는 분이 어느 분들일까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조승희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승희님 정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근호님 공부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김근호님. 자, 조승윤님 주택법이라 그러셨고, 안진희님은 우리 상가법, 상가법이 아닌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한번 찔러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밑자 본전이도 한번 찔러보시는 것 같고요, 안진희님. 예. 어느 법이 나올까요? 예.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이제 학생이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주변에서 물어볼 거예요. 저 오피스텔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오피스에다가 텔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무실도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말고 정의하는 법조문이 어디 나오냐 물어본다고요. 그럼 대답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민정 교수님, 우리 세종대학교 외식 창업학과인가요? 예, 거기 교수님이신데 상가법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틀린 거 알아요. 죄송하다 그러시네요. 문태인님 건축법, 예, 안진희님, 공진훈이 건축법 그러셨는데요. 정답은요,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예, 정답은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 법조문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하는 법조문은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김근호님, 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엉뚱한 답변, 민간 임대주택법이라고 엉뚱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노승목 씨, 노승목 씨도 이제 주택법이라 틀리게 얘기해요. 왕정원님, 건축법. 예, 틀렸고요. 예. 정의하는 법조문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요. 단지, 우리 건설, 기준에 나옵니다. 건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건축 기준에 보면은, 오피스텔은 요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는 기준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무슨 뜻인지는 안 써놨어. 어느 법에도 없어요. 그냥 오피스텔은 요렇게 기준에 맞게 지으세요 해서 건축 기준만 나오고 오피스텔이 뭐라는 정의 조문은 법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안지님 낚였다 그랬는데 이게 낚였다는 말이 이제 교수한테 쓸 말입니까? 예? 제가 낚은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말 좀 가려 쓰셔야지. 안지님 제 이름 기억해 놓겠습니다. 예. 신주연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 예. 왕정현이 일부러 틀린 것 것처럼 말씀하시죠? 틀려야 머리에 들어온다 그랬고. 예. 그래서 이 오피스텔, 이것은 오피스텔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에 처음 등장했죠. 오피스텔이요. 그래서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고 비주거용, 그렇죠? 비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그 사무실로 쓰는 그 오피스텔은요.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 공부했죠. 예. 법에 규정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자, 이제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이거는 뭐 우리들하고는 별로 차이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만 주십시오. 우리 사실 이거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아까 공동주택 관리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사무소장님께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님께서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하시고 몇 년 경력을 쌓으면 관리소장님이 되는데요. 대개 이제 요 뭐 전기 기사 하시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하시다가 주경야도 밤에 막 공부하셔가지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시고 몇 년간 이렇게 경력을 쌓으시면은요 이제 큰 단지 대단지의 관리소장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이제 공공 전세 주택을 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 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전세 대란이 확산되면 정부는 수도권 7만 가구 앞으로 2년간, 서울은 3만 5천 가구 임대 전세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좀 소형이에요, 소형. 이제는 우리가 소형은요 남아 돌아요. 대형이 필요한 거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공공 전세 주택을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세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수요가 많은 평형을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지금 가려운 데는 오른쪽 다리인데 이 정책은 왼쪽 다리를 긁어주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도움 안 됩니다. 약간은 도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시고, 더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상가나 오피스,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상가하고요, 사무실 있죠, 오피스는요, 이걸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한다. 이 건축은요, 처음 지을 때 상가로 지은 건물하고요, 사무실, 오피스로 지은 건물이 있죠,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 건물 배관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한다고 하면은 상가 간판 띄고 주택이라고 간판을 바꿔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주택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구조가 다르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참고로 보시고요.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확대하겠다 나왔는데요.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예.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원래는요, 2018년도입니다. 2018년 2월 8일까지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월 8일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다가 2018년 2월 9일부터요,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옮겨간 겁니다. 법이 옮겨갔어요, 이게요. 예.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하니까 또 일부 우리 학우님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분명히 또 법을 찾아볼 겁니다. 진짜인가? 진짜예요. 예. 그래서 2018년 2월 8일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 내지 재건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 내지 재건축, 소규모. 그래서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겁니다. 3,000평. 그 다음에 원래는 7층 이하로 짓게 돼 있었는데요, 아무도 안 하니까 15층 이하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이 돼 있는 동안 2018년 2월 8일까지는요, 서울에서 성공 사례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강동구에요, 동도 연립주택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세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확장도 안 되고요. 처음에는 7층 이하에다가 15층 이하로 바꿨습니다만은요, 누가 그 사업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아무도 이제 안 하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마다 푸시를 넣은 겁니다. 실적을 내라. 그랬더니 뭐 이제 서울시에서는 저기 어딥니까? 설해마을 같은 데다가 가서 가로주택 정비에서 한번 안 하겠느냐, 혼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서울의 몇 군데 뭐 신정동이든 몇 군데 가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말꺼내다가 다 혼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공동주택을 짓습니다만은 그 공동주택이요 경쟁력이 무척 떨어집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바로 기반 시설이 갖춰지는 거죠. 도로도 넓어지고 공원도 막 생기고 그렇죠? 이 기반 시설을 갖다가 전혀 확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소규모로 건물을 짓는 거, 새로 짓는 게 바로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서울에서는 2018년 2월 8일까지 강동구의 동도 연립주택만 성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요, 새로 만든 법 2018년 2월 9일 날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옮기면서요, 각종 혜택을 준 겁니다. 이 혜택이 어떤 거냐 그러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전에 한 10년 걸릴 걸 갖다가 한 5년, 6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서류라든가 인허가 절차 아주 간소화시킨 겁니다.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래도 저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요, 서울 한가운데서는 힘들다고 봐요. 왜요? 서울 한가운데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만한 메리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다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답변을 남겨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부의 그 이제 방침이라든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맞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영노김, 예, 영노김 보시고요. 김영루님, 예, 임나음님, 봄제이, 예, 어렵습니다. 예. 공진웅님 사실대로, 예, 민정김님, 우리 김민정 교수님이시죠? 사실대로. 예. 김근호님 사실, 문병욱님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예. 한이화님 사실대로. 조승희님 또 어려운 말 쓰셨어요. 팩트를 말해달라고. 예. 문태희님 사실, 김현우 사실, 있는 그대로. 방광일님 사실, 김영로님, 예, 김영로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로님. 엄종옥님 사실, 예, 다 사실, 예. 오종권님이십니까? 예. 예. 자, 우리 그 사실대로 얘기하면은요, 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 보세요. 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6월부터 전국 통합 공모를 거쳐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5천 가구, 수도권 4천 가구. 우리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서울에는 거의 못 들어서겠죠. 땅값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뭐 서울, 경기, 인천이면 거의 뭐 경기 외곽이나 인천 정도 되겠네요. 4천 가구, 지방 1천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용적률 완화시켜주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제외라는 것은요, 법으로 정한 분양가,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분양가 이하로 분양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지 않으면은요, 평당 분양가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나올 만한 곳에 분양가를 한 4천, 3천 이렇게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분양가를 높게 정하면 아예 분양이 안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요, 분양가 상한제 제외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그 분양가를 넘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예, 우리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예. 조승희님, 예, 그것이 알고 싶다. TV 많이 보시네요. 예. 김트럼프님,
예, 저는 박 바이든입니다. 예,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랬네요. 예. 예. 그다음에 그림 페인터 세지. 우리 실명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예. 빨리 실명 안 바꾸면 강퇴하겠습니다. 예. 실명 써주세요. 예. 용적률 완화는 큰 혜택이 아닌가요? 우리 공진욱님께서, 우리 공진욱 화구님께서요. 용적률 완화는 큰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양대 법대를 다닐 때였습니다. 제 법대 4학년 때요. 제 하루 용돈이 500원이었습니다. 왜 500원인가? 한양대학교 구내식당의 점심값이 500원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도시락 안 사주시고요. 그걸로 제가 사 먹어야 되는 겁니다. 버스비는 따로 받고. 자, 그런데요. 1년에 딱 하루 음력 7월 19일 날 제가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용돈을, 하루 용돈을요. 그러니까 매년 음력 7월 19일 지금 써놓으세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매년 음력 7월 19일 날 제가 용돈을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갖다 받게 되는데 어머니께서는요. 일단 아침에 그날 500원을 먼저 주시고요. 종철아, 학교 가기 전에 설거지 좀 하고 가라. 그럼 엄마가 500원 더 줄게. 원래 1,000원 줄 걸로 예상하고 계시면서, 예? 일단 500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의 노동력을 뺏고 다시 500원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용적률 완화라는 것은요. 용적률을요.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용적률 줄여놔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서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사기 세일 있죠. 예?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 상표 붙여놓고 난 다음에 50% 할인해서 10만 원에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어차피 사업할 수 없는 용적률을 주고 완화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백화점 사기 세일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오남수님 차에서 시청하고 계시고요. 예, 조형진님이시네요. 예, 그림. 예. 임나음님 교수님 생신 그랬는데 그냥 생일이라 해주세요. 제가 생신 나이 그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 제가 저 어려요. 그래서 생일이라 해주시고요. 그냥 7월 19일이 아니에요. 음력 7월 19일입니다. 노승목 씨요. 예. 아이고 노승희 씨는 뭐 스케줄 등록했다는데요. 음력 7월 19일. 예. 그다음에 모여서 파티하기 잘하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 용적률 완화 같은 것이 언뜻 보면 혜택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인데요. 우리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주택 공시 가격이라 그러죠. 시세의 90%로 상향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별로 이제 현실화율 시점을 상이한데요. 이게 보시면은 9억 원 미만, 그러니까 공시 가격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평균 현실화율이 68.1%를요. 2023년까지는 70%로 인상을 하고 이후 매년 약 3%씩 높여서 2030년에는 90%까지 높이겠다. 예, 현실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에는 현재 69%, 단독주택은 53.6%, 목표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공시 가격은요. 우리가 이제 주택일 때는 공시 가격이라 그러고요. 토지일 때는 공시 지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 가격하고 공시 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어떤 이해냐 그러면 만약에요. 우리가 그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시 가격이 만약에 9억 원이다 그러면요. 실거래 가격은 한 16억, 17억 정도 할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요.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 가격은 더 낮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9억 원이다. 그러면 실거래는 한 16억, 18억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아파트를 공시 가격대로 팔겠다 그러면요. 그 아파트는요. 아마 1초 만에 계약 끝날 거예요. 1초 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는 토지는 달라져요. 우리 토지는 공시지가라 그래요. 자, 토지를 갖다가 공시지가대로 팔겠다. 이거 싸게 파는 걸까요? 비싸게 파는 걸까요? 채팅창에 답변 한번 남겨주십시오. 자, 채팅창에 답변 남겨주세요.
토지를 공시지가대로 팔겠다면 싸게 파는 건가 비싸게 파는 건가 한번 답변 남겨주십시오. 임나음님 키키키 그랬는데요. 예. 원래 키키는 원래 2번만 하시는 겁니다. 이게 3번까지 하시네. 방광일님 알 수 없다. 조영진님 교차 있으면 실명으로 예 조영진님. 조승희님 싸게 파는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김영로님은 비쌀 수도 있다 그랬고요. 문태희님 눈치를 보다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것 같다. 방광일님 지역에 따라 다르다. 비싼 듯하다. 문보경님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비싸게 사는 것일 수도 있다. 예. 그런 노승목님 예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김민정 교수님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겁니다. 예. 이거 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쪽박찰 일을 제가 막아드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토지는요 공시지가보다 낮은 땅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가면은요. 그래서 자 공시지가 우리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요. 실거래가 한 5억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 머릿속에는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보다 더 낮다고 나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식이.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일 때만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공시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토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토지는요.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공시지가를 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를 정할 때요. 첫 번째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로 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러니까 인근의 비슷한 토지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데요. 그 토지가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비슷한 토지도 거래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 사례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공시지가를 정하냐 그러면요. 물가 상승률을 계속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각종 재산세라든가 세금을 부과하죠. 나라에서는요. 전혀 손해될 것이 없어요. 왜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공시지가가 만약에 한 10억 정도 되는 공시지가인데 실제 거래 가격 봤더니 5억이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는요 꼼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법률이 한 118개 정도가 됩니다. 이 118개 정도 되는 이 법률 중에서요 각종 수용을 규정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등등 해서 각종 수용과 관련되는 법들이 많은데요. 거기서는 이런 조문들이 꼭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수용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서 가격을 정하지만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다 있어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요. 국가가 매수하거나 국가가 수용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보상금 줄 때 원칙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공시지가로 보상할 수 있다는 주문이 다 있다니까요. 왜요?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공시지가는 10억. 그러면 얼마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5억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요 현재 거래 가격은요 한 5억밖에 안 나가요. 근데 공시지가는 10억이에요. 이때 이 땅을 파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게 금매로 공시지가 절반으로 팔겠다는 거예요. 자, 공시지가 절반. 아니 공시지가대로만 팔아도 이것은 엄청나게 싸게 파는 건데 공시지가 절반으로 판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요
덥석 산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토지하고 이 주택은요, 이 공시 가격, 공시 지가가 정해지는 메커니즘이 틀려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공시 가격 나라에서요,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현실화에 대한 뭐겠습니까? 주택에 관한 이 공시 가격 가지고 우리 각종 세금을 부과하죠.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다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종부세. 제가 내는 것이 가장 싫은 게 종부세입니다. 세상에 이 종부세가 얼마나 올랐는지요. 저 이거 내고 나니까 이번 달에 생활비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고 나니까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없습니다. 예, 종부세 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종부세가 점점 올라간다는 게 바로 요 공시가격 현실화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꼭 알아두시고요. 좀 올린다는 겁니다. 예. 이런 퍼센트는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예. 보시고 이제 청약 제도가 이제 많이 바뀝니다. 청약 제도가요. 예.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기준 완화 그랬습니다. 이게 신혼부부가요,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신혼부부한테는요, 최초로 한 번에 대해서는요, 청약의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퍼센트를, 공급 물량 일정한 퍼센트를 신혼부부한테 한 번은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법적으로 신혼부부는요, 혼인신고하고 나서 7년 이내를 말합니다. 혼인신고하고 나서 7년 이내. 조승희님 종부세 내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하트 뿅뿅 그랬는데요. 저 임자 있어요. 하트 뿅뿅 하셨는데. 예.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항상 이게 열받는 게요. 제가 예전에 음대 교수님 댁에 갔었습니다. 갔더니요, 음대 교수님 댁에요, 한 1억짜리 하는 악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1,000만 원 가는 악기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제가 보니까 음대 교수님한테는 그 업무용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동산학과 교수는요,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학과 교수한테는 종부세 면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진웅님, 우리 정치적인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예, 하여튼 뭐 이 부동산이랑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혼부부가요, 법적인 정의가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가 신혼부부래요. 그러면은 이건 제 경험인데요. 7년이 신혼입니까, 여러분요? 한 7개월만 지나도 이게 실증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법적인 신혼부부는요, 예, 법적인 신혼부부는 7년입니다. 7년. 예. 근데 혼인 신고한 날 기준으로 7년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기간에 포함 안 시키고 혼인 신고하고 7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 공급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을요 13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완화했고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한테 우선 공급,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130% 이하인 사람한테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혼부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데 설명을 드리잖아요.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방광일님, 교수님을 국회로, 아이고, 예. 김근호님, 문보경님, 너무 재치가 있으시다 그러는데, 평소에 이렇게 살아요, 그냥요. 예. 집에서는 제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저보고 너무나 과묵하다 그래요. 왜요? 집에서는 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 밥이나 달라 그러지. 예, 부동산 예술 그렇습니다. 예, 이 조영진님, 우리 부동산학은요 진짜 예술입니다. 우리 종합예술이에요. 예. 우리 지금 제 옆에는 우리 종합예술가 앉아 계십니다. 예, 조덕훈 교수님이라고요. 저 감시하고 계세요 지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질문인데요. 이분은 재혼이에요. 재혼하신 분인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냐는 거예요. 재혼부부.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나갑니다. 우리 재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번 답변 넣어주시죠. 예.
신혼 부부가 아니라 재혼한 두 분 다 재혼인 거예요. 남자 여자 두 분이 재혼 부부도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대상이 될 것인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용로님은 답변하기 싫으니까 X표 하시네요. 그냥. 예, 자판치기 싫다고 X표 하셨고, 방광일님 해당이 된다. 해당되고 인정. 재혼도 신혼이죠. 문재인님. 네. 이번에 사기 재혼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시는데요. 예. 김민정님, 김민정 교수님, 예, 될 것 같다. 예. 이건 약간 특수하며, 재혼 부부에 대해서 말이죠. 특수한 게 어떻게냐 그러면요. 원칙은 재혼 부부도 돼요. 예. 재혼 부부도 재혼해서 혼인 신고하고 난 7년 이내는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번 결혼 중에서 한 번 신혼부부 공급을 받으신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먼저 번 결혼 있죠.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번에 갔었을 때 그때 신혼부부 공급을 받은 적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으면은요 안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먼저 번 결혼해서 신혼부부 공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일 때는 재혼부부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예, 한 번만 써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번만 더 됩니다. 예, 한 번만. 예. 예,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통보 구체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실무에서 약간 필요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업 주체가 입주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모집 공고상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주민들이 잔금 마련하고요. 기존 주택 처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입주 예정일을 갖다가 언제 통보해야 되는지가 규정이 없었거든요. 예. 그 이제 올해부터는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 2개월 전 입주 예정일을요 통보를 하고 공급 계약서에다가 이것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입주 예정일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예. 자,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 위반자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게 2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2월부터요. 2월 19일부터요.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가로하고 알선자 포함이라 그랬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불법 전매할 때요. 이제 분양권 우리가 이제 불법 전매할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분양권 우리 불법 전매할 때 대개 이 중간 알선자가 들어갑니다. 알선자가요. 중간에 이 알선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선자 포함이라 하는 겁니다. 예. 버털 김상범 교수님이십니까? 아, 예. 예, 버터 김이시네. 그냥 우리 편하게 우리 버터 김 하면 되겠습니다. 예. 김상범 교수님 버터 김 예, 들어오셨네요. 예. 예. 떴다방. 예. 부산에서 강의 그만하시고 서울 올라와 주세요. 김상범 교수님 이제 부산에 계시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장 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요.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주택법에 있어요. 근데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자격은 제한했지만 청약 자격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청약 자격 제한, 그래서 전매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그래서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요 입주자 자격을 갖다가 제한하겠다. 10년간.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요. 불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뭐 양도 양수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데 이제는 청약 자격도 이제 제한하는, 그렇죠? 청약 자격도 제한하는 이런 규정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방광일님은 제한을 20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20년 정도면 뭐 거의 쓰러지겠죠, 그렇죠? 예, 20년 정도면. 사실 20년 제한해도요. 중간에 법이 워낙 바뀌어서 20년 갈지도 안 갈지 모릅니다, 사실요. 예, 우리 학원 다 이제 열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을 설정합니다. 2월 달부터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죠. 투기 수요를 이제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실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주 의무 부과가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요.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 그러면 상당히 혜택을 받죠. 5년간 의무 거주하고 80에서 100% 미만인 경우는요. 3년간을요. 의무 거주해야 됩니다. 예. 방광일님이 그래도 할 사람은 하겠죠. 차명이라도. 예. 제가 이제 방광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교수의 이름을 걸고 차마 제가 그 말씀 못 드리겠어요. 차명으로 해도 괜찮은 이름만 제가 차명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할 사람은 하겠죠,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앞에서 이제 거기는 유턴 금지 구역인데 차 유턴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원래는 법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데요. 유턴해서 걸리는 사람이요 1년에 몇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냥 이제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통화하느라 늦었다는 분 일이라 늦으리라 늦으리라 분 들어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일이라 안녕하리라 일이라님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여기 이제 공공택지는요 뭐냐 그러면 공공택지가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서 조성한 게 공공택지고요. 바로 그러니까 LH공사가 우리 공공주택 같은 거 짓는 택지 있죠. 그게 공공택지고 민간 건설회사가 만드는 택지가 민간택지예요. 그러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대 80% 미만일 때는 3년, 80에서 100% 미만일 때는 2년까지는 실제로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의무 거주를 해야 되고요. 자,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라든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 중 이사를 할 때는요, 이때는 아무한테나 팔지 못하고 LH공사 등에게 우선 매각을 해야 됩니다. LH공사가 일단 매입할 때는요, 가격을 어떻게 매입할까요? 오늘의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자, 우리 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이때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제 뭐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거주 못하는 사람은요, 그걸 입증을 하게 되면 거주한 곳을 일단 봐줍니다. 관주하고. 또 만약에 이제 거주 의무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요, 거주하지 않고 팔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팔 때는요, 아무한테나 못 팔아요. 팔 때는 LH공사한테만 팔아야 됩니다. LH공사한테만. 이때 LH공사는 어떤 가격으로 매입할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때 LH 가격은 어떤 가격으로,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매입을 할까요? 방광일님 시세로 매각. 이 LH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LH가요 시세를 매각하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매입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 분양가 플러스 이자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노승목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분양가에다가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 법정 이자 정도 있죠? 그 정도로 줍니다. 분양가에다가요. 예. 문보경님, 예, 2달 전에 공부했는데 까먹었다. 예. 이틀 전에 공부해도 까먹습니다. 예, 별로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감정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분양가에다가 분양 가격에다가 이제 그 이자 있죠, 법정 이자 정도, 그 정도 가산해서 LH가 매입해 버립니다. LH한테는 팔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해외 체류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그 상사 주재원 나가시는 분 있죠, 그렇죠? 예. 상사 주재원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요 상당히 머리를 써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주택법 관련 규정에 있어 말이죠, 정당한 사유로 해외 거주하는 경우는요, 그 거주 기간은요, 그 해외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것으로 봐주는 예외 규정이요 수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도 있고요, 주택법에도 있고요, 수많은 법률에서요 해외로 이민 가거나 아니면 해외 이주, 한 2년 이상 해외 이주,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상 우리가 이제 공공 임대 주택 같은 거 있죠. 민간 임대 주택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다 2년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임대나 민간 임대차 규정에서는 1년으로 돼 있지만 해외는 원래 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근무 등 필요한 사유로 이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해외 거주하지 않고 실제 거주한 것으로 봐주는 규정은 우리나라 법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해외 체류, 이걸 잘 이제 활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짜를 잘 계산해 가지고요 상사 주재원으로 나가서 2년 있다 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1년 11개월 그러면 안 돼요. 2년을 채워야 됩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의무 기간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 사전 청약 우선 진행 나왔습니다. 자, 3기 신도시 2011년 7월부터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 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이 된다. 저는 이 사전 청약 제도가 참 웃긴 겁니다. 왜요? 청약 자체가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 청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요, 주택 청약은 완공된 주택을 우리가 분양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델하우스라든가 도면만 보고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이 주택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청약 신청하라는 게 청약이잖아요. 청약의 뜻이 원래 사전이에요. 사전의 뜻이라고요. 근데 청약이 뜻 자체가 사전인데 사전 청약 그러면요 사전의 사전인 거예요. 사전의 사전. 예. 이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예. 사전의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자체가 사전인데 사전 청약은 청약의 사전의 사전이다. 예. 그래서 본 청약보다 1, 2년 조기에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이 됩니다. 7월에서 8월은 인천 계양, 9월, 10월은 남양주 왕숙지구 있죠. 12월에는 고양 창릉지구, 부천의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청약 자격은요, 본 청약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 자격은 본 청약할 때 원래 청약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청약을 해야 되는데, 거주 요건은요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 사전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전 청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전 청약. 그래서 청약이 사전인데 사전 청약은 사전의 사전이 되는 겁니다. 예.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실제 입주까지는요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예,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예. 이민철 하구님, 예, 이민철하구님, 예, 오셨네요. 예. 이민철 하구님도 이제 이번에
21학번으로 입학 예정이십니다. 이민철 아버님. 예. 입학 예정이십니다. 오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내용이요. 이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부동산 세제 요 파트를 제가요, 바탕화면을 제가 빨간색 하려고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왜? 하도 피 보는 듯한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그 눈이 좀 부시기 때문에 제가 약한 색깔 고동색으로 했습니다. 자,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1월부터 분양권도요,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분양권과 주택 하나를 갖다가 보유한 사람이 이제 주택을 처분하면요, 양도 차익에 따라 가지고 6에서 42%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내는데, 주택이 9억 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는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 이제부터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이제 간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1주택 1분양권, 이제 2주택자로 보는 겁니다. 주택 한 개에다가 분양권 한 개 있다 그러면 2주택자로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예. 6에서 42% 되는 양도소득세에다가 2주택일 때는요 10%, 3주택일 때는 20%가 중과가 됩니다. 여기에 7월 10일 날, 작년 7월 10일 날 그 대책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요, 기존보다 또 10%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제가 다 처분했습니다. 작년 제가 10월 3 말일 날 제가 이제 처분을 했는데요. 여러분 절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작년 10월 말일 이전에는 제가 7주택자였습니다. 7주택자라서 제가 엄청나게 부자가 아니라 아파트 2채에다가 제가 이제 빌라 5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빌라 5채를 갖다가 제가 임대사업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저는 임대사업을 저는 등록한 지가 10년 전에 등록했거든요. 그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래서 5년만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임대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가 돼서 혜택은 받고 이제 의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 말에요, 정부가요, 과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혜택만 보는 임대사업자들은요, 일괄 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일괄 말소시킨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자신해서 말소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국가가 일괄 말소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7주택자 된 겁니다. 왜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 빌라 같은 거는요, 빌라, 이름만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빌라라는 말은 법이 없죠. 다세대 주택이죠. 그 다세대 주택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부담에는요, 세금에서는 없는 주택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간주를 했는데 8월 말에 갑자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택 5채가 늘어나서 7주택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거는 보세요. 3주택일 때는 20% 중과, 이렇게 중과되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걸 갖다 이제 헐값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처분하고 하나를 처분하고 5채의 그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제가 헐값을 내놨습니다.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왜요? 싸게 파는 게 더 이익이에요. 세금 다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에 제가 말소당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큰일 났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사주 보시는 분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팔릴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사주를 이렇게 보시더니 10월 달에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찾아간 게 10월 20일에 찾아갔거든요. 그러면 아직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팔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주에 10월 달에 팔린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 조금.
늦어지면은 11월 초까지는 팔릴 거다.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팔리는데 10월 28일 날이었습니다. 10월 28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다 사겠다는 소리 나온 겁니다. 5개, 5개 다 사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음 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잔금 다 치렀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거기 등기를 갖다가 10월 말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10월 말일 날이요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법원에 늦게 간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해서 이전 등기를요. 그래서 이전 등기는 11월 초에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용하구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주택자인데 이것 때문에 전국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8월 말에 저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된 사람들의 물량이요 수도권에요 수십만 채입니다. 지금요. 이게 다 이제 다 나와버린 거 시장에 다 나와버렸어요. 다세대 주택들이 빌라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요 엄청나게 쌓여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를 팔아야 되냐 그러면 2021년 6월 달까지는 팔아야 돼요. 6월 달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 5월까지는 이걸 다 팔아야지만 이 사람들이요 중과세율 10% 추가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 현재 8월 말에 임대 사업자 기존의 임대 사업자 5년 임대 사업했던 옛날 신고하신 분들이 자동 말소가 당해서 자동 말소되신 분들이 시장에다 다 내놓은 겁니다. 이게 엄청 쌓여 있어요 지금요. 경기 남부만 해도 5만 세대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현재 시장 교란 영향이 됩니다. 좀 알고 계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예. 김근중님 분양권 2주택을 소급 적용합니까? 그랬는데요.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 생기는 그 사업마다요. 별도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분양권을 받게 되는 그 사업 주체한테 문의를 하시면요. 언제부터 이것을 적용한다고 나와요. 법은 1월부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법은 1월부터인데 사업별로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나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예. 문태희님 여의도 거기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요. 유튜브에 박종철의 부동산 TV라고 검색해 들어가시면은요. 거기에 동영상 제가 올려놨어요. 그분. 거기 밑에 보면은 사무실 전화번호 나옵니다.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의 부동산 TV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2021년 6월 이전에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요. 이거 팔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0%가 가중됩니다. 예. 3주택자 할 때 이거 20% 중과되는 거 플러스 또 10% 중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1주택하고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최대 62%, 2주택에다가 분양권 1개, 3주택자가 돼서 최대 72%까지 세 부담이 생깁니다. 엄청나죠. 예.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는요.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봐가지고 예외를 적용합니다. 예.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이때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봐서 예외를 적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할인해 주는 걸 많이 줄인 거죠.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 때 보니까요, 이 신용카드가요 혜택이 많다가 이거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혜택을 줄여버려요. 이게 똑같이 이겁니다.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혜택을 줄이는 겁니다. 예. 이리라님 세금 폭탄 그렇죠. 세금 폭탄이고요. 문태인이 국가가 세금은 다 가져가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다 팔았으니까요. 저는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것도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종부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세금 또 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진짜 힘들어요. 세금 때문에.
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1월 1일부터요. 1주택자가 9억 원을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시에 적용되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예. 전에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요. 거주까지 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보유까지 해가지고. 예. 공진웅님, 올해부터 바뀌는 이 모든 법안들이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들인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값 안정 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뻔하죠. 그냥요. 예, 공급을 증가시키면 되고요. 규제 정책을 없애야 됩니다. 규제가 없이요.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요. 오로지 공급만을 늘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룸이나 이런 거 이제는 다 포화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이번에 지금 이제 8월 달에 임대 사업자 말소 당하신 분들, 저같이 이렇게 말소 당하신 분들 내놓은 주택들이요, 다 조그만 다 빌라 같은 거, 조그만 것들 다요. 예, 이런 거 요즘 인기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요즘은 화장실 2개, 방 3개짜리 있죠. 이런 것을 국가가요 공급을 계속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재개발 규제 풀고 재건축 규제 풀고요. 이거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면 투기로 돈 버는 사람 나오지 않겠냐 그러는데요. 물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 나옵니다만은요. 지금보다는요. 돈 버는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이것이 그 정도가 낮아집니다. 지금은 만약에 지금은 10명이 10억 벌었다 그러면요. 이제는 100명이 1억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돈 벌 수 있는 그 범위 있죠. 그 범위 금액은 좀 낮아지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안 좋은 정책이 이런 거죠. 국민이 집을 사가지고 몇 년간 살다가 집 할 때 한 1억, 2억 정도를 벌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나쁜 것으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러면 절대 우리 부동산 정책이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요. 이걸 갖다 팔 때 한 1억, 2억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박수를 쳐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왜? 허고 많은 집 중에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집을 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그 나라 경제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그래서 재개발 규제 풀고 재건축 규제 풀고요. 나라에서는요.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요. 훨씬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 소수의 사람이 너무나 많이 벌어요. 예,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부동산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기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고 똑똑한 한치를 별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 똑똑한 한치를 들고 계신 계속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갖다가 피해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 팔고 대출 받은 거 갚고 나고 하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힘들어져 살기요. 예. 조승희님 똑똑한 한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치를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거주 요건 추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요. 어떻게 하든지 공제 안 해주려고 현행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분리해서 각각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제 보유 기간은 길어도요. 거주 기간이 실제 거주 기간이 짧으면은요.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증가하겠죠. 혜택을 줄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구동원님 사업하시는데 코로나19로 공급이 부족하니 판매 단가가 20% 이상 가격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는 비싸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부동산은요 제일 좋은 게 공급을 늘려주는 건데요. 근데 이 공급을 갖다가 수요가 많은 곳에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분양으로 주택이 남아도는 곳에만 계속 공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수요가 있는 곳은 땅값 비싸지 않냐? 그럼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요, 그냥 규제 풀어주면은요, 시장이 알아서 다 공급해 줍니다. 시장이 알아서요. 예. 실제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마스크죠, 마스크요. 예, 마스크 보세요. 우리 마스크 예전에 한 장당 저는 1,5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규제해서 공급할 때는요. 그다음에 좀 지나고 나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스크 한 장 몇백 원 안 합니다. 그렇죠?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게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 나오겠지만, 아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돈 버는 액수는 낮아지는 겁니다. 예. 자, 하여튼 요거 부동산 세제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하고 과세 표준 구간도 조정을 했죠. 소득세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할 때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 원 초과 45% 세율 구간 신설됐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강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예? 10억 원 초과 45% 세율 구간 신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별로 도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는 요거 10억 원 초과와 관련된 질문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0억 원 초과가요, 42%였는데 이제는 10억 원 초과가 45%, 3%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 소원이 이 세율을 한번 적용받고 싶습니다. 예. 소원입니다, 한번. 예. 적용받는 그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열받네. 또 이것도 흥분하려고 그러네요. 이것도 뜨거워지네요. 예. 지금 요 촬영하고 있는 여기 무방강 요 강의실 있잖아요. 회의실인데, 세미나실인데요. 우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아주 낮게 온도를 틀어놨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예. 추워가지고 지금요. 예. 근데 이 종합부동산 세율 딱 보는 순간 열이 확 납니다. 예. 올해부터요.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이 되는데요. 이게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요. 공시 가격대로 하면은 6%가 아니라요. 몇십 %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입니다. 공시 가격 오르고 세율을 오르니까 실제로는 몇십 % 올라간 겁니다. 이거요. 예. 자,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월 말까지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5월 말까지 지금요. 수도권에 수십만 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당한, 강제로 말소가 당한 사람들이 내놓은 거, 제가 내놓은 게 수십만 채고요. 그러면 이거 수십만 채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진짜 팔기 힘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8월 말에 일괄 말소당한 사람들이요. 이걸 빨리 안 팔고 올해 5월 달까지 팔지 않으면은요. 이것도 종부세가 또 중과세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팔려 막 난리예요, 지금요. 그래서 새로운 업종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헐값에 다 매입해 가지고요. 리모델링해서 다시 되파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업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월 말에 일괄 말소가 되니까 이분이 바로 9월 달에 그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진짜 감각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거저 줍다시피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실소유자한테 되팔겠다. 아주 좋은 업종이죠. 예, 현재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이리라님께서 히타 좀 틀어달라 그랬는데 이게 현재 최저 튼 거랍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 이 무방관 건물이요 추워요. 이게 최대로 틀어도 이 정도예요. 예. 예, 방광일님 진짜 옳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요 가장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번에 그 조정 대상지로 묶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조정 대상으로 묶은 지역들 중에 인천의 몇 군데는요 실제로 묶으면 안 되는 곳들이에요. 근데 그런다 묶어가지고요 그건 투기를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곳인데 다 묶어버렸습니다. 예.
너무 힘들죠. 예. 이리라님 그 인테리어라는데요. 자, 우리 인테리어라는 말이요.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내 건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라는 말이 실내 건축으로 건축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내 건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달까지 이걸 팔지 않으면은요.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6억 1리 기준으로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제 대상화 그 초과분을 과세합니다. 근데 지금 공시가격을 다 올려나가가지고요. 실제로는요. 훨씬 더 많이 부과합니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6에서 3%까지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최고 6%까지 적용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네요. 2021년부터 과세 기준이 현재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포함해서요.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서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만 60세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피덩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만 60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요. 예. 참 이것도 안 되고 현행 최고 70%에서 10% 상향 조정되는 만큼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세부담은 조금 줄어들 전망. 용돈 정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종합부동산사 엄청 무섭습니다. 예, 공진웅님 고발해 주셨습니다. 무방강 비 오면 물 샌다고. 예, 고발해 주셨습니다. 절대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우리 신입생들 줄어들어요. 예, 학교 신입생. 예. 무방강 물 샌다는 얘기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시죠. 예. 우리 방강일 학우님, 인천 하기동이 대표 근처 인천의 그 하기동 같은 경우가요. 빌라가 무척 많죠. 근데 그런 데를 갖다 조정 대상지역 묶어가지고요. 규제를 못 하겠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그 규제할 때를 해야죠, 그렇죠? 예, 아주 뭐 규제가 필요 없는 동네인데 인천의 그 어딘가 미추홀구 같은 데죠. 규제 필요 없는데 조정 대상지역 묶어놨습니다. 예, 너무 심하죠. 예. 부동산 세제 이렇게 나왔고 이제 조금만 더 보시면 되는데. 우리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 인상했습니다. 양도세 법인 주택 전에는요. 이것도 제가 같이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사업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법인이지 당연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매가 있고요. 우리 MPL이라고 있죠. 부실채권. 부실채권으로요. 부실채권으로 이제 이걸 매입해 옵니다. 우리 경매는 이제 물건 낙찰받는 거고 부실채권은요. 금융기관, 우리 유동화 회사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요. 담보, 부동산 담보인데 채무자가 이자를 못 낸 것들 있죠. 그 채권을 사오는 겁니다. MPL이죠. 부실채권을 사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비싼 가격을 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낙찰을 받고 저는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제일 높게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채권자가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입해놓은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입해온 부동산이 있다고요. 물론 이 법인은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단지 공동으로 합니다만은 이 법인에서 유입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주택일 때는요. 이게 세금이 다 들어가 버려요. 열받아서 이제 목이 마르네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 세율이요 10에서 25%거든요. 이게 기존 10에서 20% 인상됐습니다. 예. 추가되는 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도요 엄청나게 중과세를 합니다. 추가 세율 적용 대상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 입주권, 분양권도 다 추가했습니다. 저도 이건 완전히 폭탄 맞았습니다.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회사가
NPL 투자할 때 유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5억 정도 되는 것을 한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약간 수리를 합니다. 이쁘게 수리 좀 해가지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해가지고 다시 한 15억에 되판단 말입니다. 이럴 때 전에는 세금이 적었거든요. 이제는 세금이 중과세 되는 거예요. 또 힘들어지겠네요. 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이 되죠. 그래서 기본세율에서 추가가 됩니다. 기본세에서 10에서 20% 다주택자한테 추가했는데 이제는 20에서 30%로 다 인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제는요 주택을 많이 갖고 있을 방법이 없어요. 다 파셔야 됩니다. 이제 한 주택만 하나만 갖고 있어요. 하나만. 예.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할 때도요 다 강화했고요. 예. 중과세율은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6월 1일 양도부 적용되기 때문에 5월 말에요 매물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5월 말까지 급매물 나올 겁니다. 지금요. 예. 추운 데는 저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추운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재미있어, 저는 추워서 재미가 없습니다. 예. 안엔터님, 안엔터, 예, 안엔터님. 예. 자,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 역시 또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가서 TV 방송 나가서요, 제가요 그 방송이 그 생방송이었습니다. TV 조선에서 했던 생방송인데요. 제가 이 생방송이었어요. 오후 한 2시 반쯤에 했었습니다. 생방송인데 제가 PD한테 물어봤습니다. 생방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대본 없냐? 대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혹시나 그러면 어느 선까지 말할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욕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방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본인들은 훈장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징계 받았다는 것은 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V 조선에 나가서 생방송에 나갔는데 그때 저한테 혁신적인 부동산 제도가 없겠냐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자 그랬습니다. 폐지. 감면이 아니라 폐지. 실제로 양도소득세 없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는 나라들 뭐 뉴질랜드라든가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없다 그러죠. 이 없는 나라들도 부동산 투기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왜요? 아니 내가 내 거 사서 파는데 무슨 양도소득세를 매겨?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없애자 그랬는데 이 없애면 이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면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우리 집을 한 채 사고 팔게 되죠.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이삿짐센터 하다못해 우리 이사 가는 날은 밥을 안 하니까 중국집 같은 데도 장사가 잘 되거든요. 경제가 살아나는데 현재 거래가 안 되고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팔고 가는데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힘들다는 겁니다. 예. 우리 김태순 누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태순 누님, 예.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예. 김태순 누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지만 우리 김태순 화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양도세 폐지, 박종철 교수님 국회로. 공주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양도세 폐지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잘 돼요. 예, 다 잘 됩니다. 예. 나라가 세금이 줄어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더 살아나요. 예. 자, 폐지를 주장합니다. 예. 자, 조금만 더 공부하면 또 오늘 또 보람찬 시간이 될 뻔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자, 여기까지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우리 세종사이버대 우리 부동산학과, 예, 우리 그 세 개 과가 있죠. 우리 과는요 진짜 열심히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시간 라이브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한눈 파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 또 이제 재밌는 강의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도 계속 또 만나셔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 또 강의를 도와주신 우리 조덕훈 교수님 계시고요. 자, 우리 미모의 조교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줄 분이 계십니다. 이리 오시죠. 예. 자, 우리 얼굴 한번 밀어 넣어 보십시오.
예,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녀조교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라이브 강의를 보고 계시는데요. 강의 다 끝났고요. 이 조덕훈 교수님도 얼굴 한번 넣어 주시죠. 예. 예, 얼굴이 아주 작습니다. 조덕훈 교수님은요. 예. 조금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특강 때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그 따끈따끈한 주제로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해 주셨던 우리 박종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박종철 교수님 얼굴 들이맸습니다. 2021년 온라인 겨울 특강 오디세이를 지금 총 6번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딱 중간이에요. 중간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3개가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박종철 교수님께서 소방 안전관리와 건축물이라는 주제로 이제는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라 줌으로 그 화상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줌으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저희 자산관리학부와 재난안전학부가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 부동산 오디세이 주제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월 23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박신태 교수님께서 지역주택조합의 이해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고요. 마지막 6번째 부동산 오디세이 주제는 2월 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설춘환 교수님께서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NPL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평일날 오후에 실시간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박종철 교수님께서 정말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실시간 그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60분 가까이 되셨어요. 저는 뭐 추운 겨울이고 오늘도 영하가 한 10도 되고 그래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돼도 뭐 만족 했는데 60명 가까이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은 우리가 해야 되나? 자, 이제 실시간 스트림 종료. 우리 퇴장하겠습니다. 예, 퇴장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얼굴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예, 자,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제 스트림 종료하겠습니다.